김대중 총재 특보 단위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영입 인사들을 가지고 특보단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당의 공식 회의가 지금도 이제 예컨대 민주당 그러면은 월수금으로 아침마다 최고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언론과 카메라가 아침마다 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날 보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 총재 당시에 매주 금요일인가에는 특보단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그 초선 의원들 15명이 모여있는 회의가 그것이 그날의 당의 메인 행사인 겁니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얼마만큼 특보단 활동을 중시했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가지의 그 이미지를 좀 부드럽고 좀 젊게 만드는 데도 굉장한 기여를 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이제 특보당 회의는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아침 신문에 파스텔 우유를 광고가 나와 있었어요. 신문의 일면에 하단에 통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게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영상 이미지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카피 좀 쓰고. 근데 그 파스텔 우유의 그 사장은 자기 이름으로 거기에 전체를 무슨 성명서 쓰듯이 광고했던 좀 특별한 거였어요. 하여튼 그건 그런데 김 총재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파스텔이란 말은 뭔 말이지? 이렇게 우리 있는 데서 뭐 자문하듯이 묻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파스테르라는 과거에 프랑스의 그 세균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세균, 멸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결정적인 연구와 기여를 한 사람인데 무슨 멸균이 잘 된 무균질 우유라는 뜻을 하려고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끌어왔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이 재밌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그 당시 연세는 70도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주 샘내는 표정이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정배,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알지? 나도 모르는 걸?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농담균이 발동돼갖고. 파스테르라는 이름에서 왔기 때문에 파스처라이즈라고,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멸균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지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건 또 어떻게 알아? 뭐 어쩌고저쩌고. 파스처라이즈라는 단어를 당신은 모르시는 겁니다. 전정배가 아는. 그래서 또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거기다 또 나가서 이랬어요. 이것은 중학교 때 기본 단어입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아는데 총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고 제가 핀잔 주듯이 하고 속으로는 깜짝 제가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지식욕이라는 것이 그 나이에도 엄청나더란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 그게 무슨 아까 이런 꼭 뭐 학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이를테면은 우리가 방송에 나서는 뭐 연예인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벌써 70대가 되면은 여기 뭐 여태 같으면 아이돌 그룹의 뭐 가수 이름을 알거나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김 총재께서는 그걸 하려고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야 대중하고 소통도 되고 대중적 관점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부러라도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고 뒤에 대선 때 토론회 할 때도 전 투수가 뭐 그때 우리 국가대표 뭐 국제대회가 있었나 국가대표 때는 무슨 세이브인가를 올린 그 다음날 아침에 대선 토론이 있는데 그 토론에서도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동열 투수가 뭐 세이브를 기록하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하고 헤어져서 가시는 차 중에서 틀림없이 차에 비치되어 있는 영안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서 패스처라이즈라는 단어를 찾아서 막 외우려고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타고난 물론 그 능력도 천재적인 분이었지만 일생을 그렇게 지식을 얻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가고 그런 점에서도 정말 엄청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늘 괴롭혔던 문제는 지역주의와 색깔론. 그래서 이거 영공분자다. 또는 저게 말하자면 전라도 사람이다. 늘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못된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는 무슨 굉장한 마치 부패 분자인 것처럼. 대선 직전에는 DJ 비자금 사건이란 걸 정권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이 나서갖고 경찰을 동원해서 비자금이라고 파가지고 폭로하고 이런 짓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 진퇴양난의 문제였을 거예요. 민주진영에서는 다 그 당시에 이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이걸 뭐 고치거나 대폭 뭐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거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그런 그 시민사회 입장에다가 100% 동조하기에는 자기가 영공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없애려고 한다 하는 식의 그 엄청난 음해가 올 것은 명백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항상 정치할 때 그런 게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그 개혁성을 살리면서도 정적들의 이 공격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되, 또 이러이러한 실제적인 북한의 폭력적 행위나 이것은 막기 위한 대체법을 한다. 이런 입장으로 탁 매끄럽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일에 한참 뒤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때 국가보안법 해결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 원내대표도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정리한 것이 저한테도 크게 영향을 줘서, 저도 그때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가 아니라 폐지 플러스 보완입법 이런 걸로 우리 당의 당론을 정리해서 생산적 문제의식과 상식적 현실과 감각을 좀 좋아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역량은 너무도 출중해가지고요. 당에 회의를 해서 10명, 20명이 앉아서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이야기 별로 쓸모없는 소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정답이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시더만요. 보면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에 이제 정규적인 회의를 하면서 그 의원 중에서 그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두 번 이제 해봤는데, 그 당시에 최승진 영사 사건인가가 있었는데,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던 최승진이라는 분이 제보를 해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김영삼 정권의 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서 각국의 지방선거에 관한 뭘 좀 정보를 수집해서 본부에 보고해라 하는 그런 무슨 전문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것을 폭로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에 이제 저도 이제 끼었는데, 보면은 거기에 참여한 이제 당 간부들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딱 다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쫙 마지막 순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청산유술할까요? 무슨 그냥 막힘없이 당신은 이거라고 뭐라고 거기서 이제 임무까지도 탁 나눠주더라고요. 전 의원 너는 이거 해라. 특보당 회의 때는 이제 그거는 그냥 토론 그룹 비슷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무슨 이거 임무를 부여한 데가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참 저 양반이 갖고 있는 그 영민함과 평생에 수없이 사선을 넘으면서 야당 지도자일 뿐 아니라 어떤 민주진영 지도자로서의 그런 경륜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도달할 수 없는 저런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서 엄청난 그 존경심을 갖게 하시더라고요.